자,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철학이란 무엇인가 이 본격적으로 이제 전공 수업을 참여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전공 수업을 들어가면서 주제별로 나눠져 있는 과목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인식론, 형이사 이렇게 주제별로 나눠진 과목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시대별로 나눠진 과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양 고대 철학, 뭐 서양 중세, 그다음에 뭐 중국 고대, 뭐 중국 근세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입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철학을 공부할 때 필요한 도구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제별로 이제 알미란 무엇인가, 진리란 무엇인가 이런 거를 다루는 학문도 여러분들이 필요하고, 근데 이 알미라고 하는 게 과거 2500년 전에 생각했던 암, 또 진리라고 하는 생각하고, 또 현대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또 공부하는 주제들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연속적인 특징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시대적으로 구분을 하게 될 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의 산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뭐 과학 이런 최첨단 기술을 영유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인간의 의식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또 이제 뭐 고대나 중세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가 지배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신에 대한 문제, 뭐 신학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중요한 문제였고, 그다음에 이제 서양 고대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영웅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지도하는 그런 리더십을 갖춘 훌륭한 사람, 또 훌륭한 사람이 살고 있는 어떤 삶의 자질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학문의 이제 커다란 주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다루게 될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적 배경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전개돼야 될지 이런 어떤 고민들이 남겨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17세기에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과학혁명이라고 하는 거죠. 과학혁명. 자, 이제 이 과학혁명은 단적으로 인간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난주 동영상을 봤던 것처럼 먼지에 불과하다. 또는 이제 흉 같은 경우에 여러분 나중에 이제 근대 철학 흉을 이야기를 할 텐데, 그때는 인간은 태엽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바퀴처럼 돌아가는 하나의 태엽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인간이 먼지가 아니고 또 태엽, 기계 태엽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려면 인간은 과연 그럼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 인간을 어떻게 규정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제 문제가 등장하는데, 그 문제를 이제 최초로 제기했던 사람이 우리가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데카르트는 인간에게는 이제 영혼이 있다. 자, 영혼과 육체라고 하는 게 써지지 않는데, 영혼하고 육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육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 특성, 우리가 뭔가 유전자로 되어 있다, 또는 이제 세포로 되어 있다. 자, 이런 것들은 태엽이든지 아니면 먼지든지 이런 것과는 유사한 것인데, 그런데 나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과는 다른, 완전히 종류가 다른 형태의 어떤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거를 이제 데카르트는 영혼이라고 이야기했고, 영혼의 특징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코기토라고 이야기하죠. 생각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과는 달리, 다시 말하면 돌이나 흙이나 아니면 이제 다른 나무들 이런 것과는 달리 생각하는 존재다. 그리고 이 생각을 통해서 인간의 특질들을 규명해낼 수 있다. 그리고 이것에 의해서 인간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존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존엄하다. 뒤에 가서 나오겠는데, 자, 인간이 그냥 흙이다 또는 태엽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인간이 왜 중요한지 이걸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하고 바나나하고 유전자가 64% 일치해. 자, 여러분하고 오스트랄피테쿠스라고 이야기하는 유인원하고 뭐 우랑우탕이나 침팬지하고는 98%가 똑같아요. 자, 그런데 왜 여성의 난자는 사고 팔아서는 안 되고, 왜 고릴라의 난자는 사고 팔 수 있는지, 실험을 할 수 있는지, 왜 인간 배아 복제는 해서는 안 되고 다른 것들은 할 수 있는지, 뭐 아기양 돌리 같은 건 다 복제하잖아요. 자, 왜 인간은 안 되고 다른 동물들은 되는지, 그거를 구분을 하려고 그러면 인간이 그런 것보다 베터댄하다, 인간이 그런 것보다 더 존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돼지나 소를 잡아먹어도 되는데 돼지나 소는 인간을 잡아먹을 수는 없다라고 어떤 근거로 이야기할 거예요. 자, DNA로 가거나 세포로 가거나 먼지로 가면 그걸 이야기할 수가 없게 돼요. 자,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건 존엄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한 어떤 최초의 근거가 바로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하는 존재다
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가 이제 근대 과학의 출발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데카르트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좌표계를 만든 사람이고 굉장히 뛰어난 수학자이자 뛰어난 물리학자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하는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자, 본인이 지금 과학혁명을 통해서 갈릴레오라든지 뉴턴이라든지 이런 아주 혁혁한 과학혁명을 통해서 이루어낸 업적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보면 99% 거의 태엽이거나 먼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0.1%, 또 1%의 어떤 인간이 존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왜 철학을 해야 되는지, 왜 철학이 다른 학문으로 물리학이나 수학이나 이런 것으로 환원될 수 없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어떤 총체적인 문제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이런 인간의 기본적인 특질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세 가지 정도 이야기를 했었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99.9%가 물리적인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원자들의 또 99.9%가 다 빈 공간, 허공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인간을 원자를 전부 다 모아놓으면 그것이 그냥 하나의 먼지보다 더 적은 존재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있다, 내가 있다라고 하는 어떤 느낌들, 이걸 우리가 이제 자아 정체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근데 그걸 또 증명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나만 알 뿐이지 나 외에 다른 존재자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 없고 단순하게 그런 세계가 있다라고 믿을 뿐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서 수업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매트릭스 영화 보면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내가 진짜 여기 있는지 아무도 증명할 수가 없어요. 뭐 이렇게 만져보고 또 밀쳐보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의 환상이나 착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우리가 이제 뭐 딱딱한 거라고 이거를 이야기하는데 이건 딱딱한 건 여러분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여기가 이 원자 갖고 있는 마이너스의 전자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이너스라고 하는 그 전자가 서로 밀어내기 때문에 마치 이게 못 뚫고 나가는 것처럼 물건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있다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문제. 그게 이제 첫 번째 문제였고, 두 번째 문제에서는 이제 우리가 합법성하고 도덕성 문제를 좀 다루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약속을 지키거나 사람을 죽이지 않거나 이런 어떤 모든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도덕적인 규칙 또는 기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잘 지키는 것이 과연 도덕적인가? 이거는 또 다른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많이 어떻게 보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준법 정신을 가지고서 도덕 규범이라든지 법 규범을 잘 지키고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 이제 칸트가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동기를 살펴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동기는 전혀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지 않거나 오히려 어떤 자기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남들에게 좋은 어떤 자선의 행위들을 베푸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여러분들 뭐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 때 막 달동네에 연탄 날라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얀 양복을 입고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이제 왜 하얀 양복을 입고 나타났을까? 왜 그 사람이 나타날 때마다 기자들이 사진을 찍고 신문에서 대서 특별할까? 그러니까 돕는 행위는 똑같죠. 연탄을 날른다. 이 자선 행위는 정말 좋은 행위인데 그 사람은 자기 이익,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서 아니면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그런 행위를 하는 거죠. 자, 칸트는 이런 사람들을 쓰레기라고 부르고 있어요. 절대로 도덕적이지 않아요. 합법적인 사람이긴 한데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가 행복해지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익을 감추어서 다른 사람들을 마치 돕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나쁜 반도덕적인 또 반윤리적인 행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합법적인 것과 윤리 도덕적인 거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범인과 악인, 뭐 이것도 이제 합법성과 도덕성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세계에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이제 배려해야 되죠. 내가 정말 저 사람 죽이고 싶은데 저 사람과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뭐 우리 형제이고 우리 나라이고 뭐 우리 어떤 같은 공동체이고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배려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또는 이제 그 역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실제로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범죄 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을 뭐 대우를 잘못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제 그게 정말로 나쁜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던져볼 수 있죠. 오히려 이제 그렇게 앞에서는 이제 합법적인 행위 속에 숨겨져 있는 어떤 도덕적인 동기가 잘못되어 있는 것처럼
이 범인과 악인의 문제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는 동기는 또 선해요. 동기는 선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뭔가 나쁘게 행동들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 사람이 정말로 나쁜 놈인가라고 하는 문제는 이제 다른 문제죠.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바로 안락사 문제 또는 이제 낙태 문제 또는 이제 전쟁에 나가서 누군가를 죽이는 문제. 다 죽이는 거잖아요. 다 죽이는 건데 죽이니까 도덕적인 것을 벗어나서 저 사람들은 다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못 한단 말이에요. 어느 상황에서는 낙태를 할 수밖에 없고 안락사를 시킬 수밖에 없고 또 전쟁에서 누군가를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 그러면 범인이긴 하지만 죄를 졌지만 그 사람은 정말로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앞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도구적 이성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합법성을 잘 지킬 것인가 또는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최고의 유용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행위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과학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도구적 이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도구적 이성 갖고 풀 수 없는 문제도 있다는 거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어떤 정체성 문제, 나란 무엇인가 아무리 과학자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있지만 물론 이제 신경생리학이라든지 뭐 진화 심리학에서 인간을 분석해서 인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해결책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뭐 법학도 마찬가지고 다른 학문 분야에서 특별히 사회과학에서 인간의 정체성,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과학적인, 특별히 이제 심리학, 뭐 뇌과학, 뭐 이런 데서 엄청 많은 연구들을 가져가고 있지만 여전히 답할 수 없는 영역들이 존재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물음들과 관련해서 이제 철학이 뭔가 답을 해야 되고 어떤 방식이든지 그것들을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현대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이제 이론이 우리가 과학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 과학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첨단 기술 또 설명을 굉장히 잘 해낼 수 있는 어떤 능력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뭔가 이제 합리적인 해결, 우리가 이제 솔루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이 굉장히 탁월한 것을 우리가 이제 과학적 지식,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무도 과학적 지식에 대해서 별로 의문시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이 할 수 있는 일과 그다음에 과학적 사고가 할 수 있는 일과 그다음에 이제 과학적 사고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이제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과학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것이 진정으로 이제 철학이 무엇인가 또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이제 철학적인 방식인가라고 하는 물음을 가지고서 논의를 좀 하게 될 거예요. 자, 그 이제 과학과 철학을 이제 논의하기에 앞서서 과학적 사고하고 이제 철학적 사유가 대립하는 몇 가지 사례들을 좀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자유의지예요. 여러분들 이제 오른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다 오른손을 들 거예요. 그 다음에 내리고 왼손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또 다 왼손을 들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제 내 자유의지에 따라서 내가 팔을 올린다라고 생각하지 그 역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자, 근데 1983년도에 샌프란시스코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인 이제 벤자민 리베 실험. 자, 이게 굉장히 유명한 실험이에요. 여러분 이제 들어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들어보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다시 똑같은 실험이 2008년도에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이 똑같은 실험이 벌어졌는데 결과는 동일해요. 자, 이 실험에 따르면 이제 피실험자들이 앉아서 실험을 하게 되는데 자기가 손을 올리고 싶다라고 할 때 시계를 보고 그 다음에 손을 올리는 이 작용을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반복적인 작용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손을 올리고 싶다라고 할 때 손을 올리는가 아니면 다른 결과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실험을 해봤어요. 자, 그런데 실제 순서는 내가 손을 올리고 싶다라고 하기 전 0.5초 전에 내 뇌가 먼저 움직여요. 내 뇌가 먼저 움직이고 그리고 그 뇌의 반응에 따라서 나는 올리고 싶은 충동이 생기고 그 다음에 손을 올리게 돼 있어요. 자, 우리는 자유론을 믿고 있는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자유론이죠. 그 자유론에 따르면 우리는 손을 올리자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그것이 나의 뇌파에 나의 신경세포를 움직이고 그래서 내 손이 올라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초는 다르긴 하지만 불과 0.5초 또는 0.25초 전에 실질적으로 과학적인 증명은
여러분의 뇌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손을 움직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1983년이니까 거의 30년 전의 실험이고 이 실험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이제 벤자민 리벳이 자기도 이제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데 자기가 뭔가 인간으로서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어요. 우리가 자유의지가 없다. 내가 행위를 하는데 그 행위가 나의 의지에 달려있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내 몸이 그래서 그렇게 한 건데 어떻게 하냐. 여러분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러잖아요. 막 꿈꾸면서 몽유병 환자가 옆집 가가지고 막 기관총으로 쏴서 죽인다든지 아니면 뭐 살해한다든지. 근데 아침에는 몰라. 아침에는 전혀 모르죠. 여러분들 혹시 이제 주변에 뭐 치매 환자라든지 아니면 선망증 이런 분들은 자기가 무슨 행위를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뭐 치매 환자들 보면 막 일어나가지고 뭐 대변을 막 벽에다 바르고 막 옷 벗고 돌아다니고 이런 건데 자기는 전혀 몰라 그런 행위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자, 그런 사람에게 대해서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말을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책임을 묻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뭐 선망이라든지 정신분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자유의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죽이고 또는 또 누군가를 죽이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자, 벤자민 리벳의 실험은 1983년도 벤자민 리벳은 이게 허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 과학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무의식이 이제 뭔지를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무의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 무의식에 의해서 어떤 일정한 행위들을 하도록 조건 지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미 여러분의 DNA 자체가 어떤 행위들을 하도록 이미 뭐 우리가 이제 뭐 오스트랄피테쿠스 25만 년 전부터 출현하는데 그때부터 그렇게 조건들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들은 일정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 조건들을 넘어서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는 것은 뭐 이제 바위가 밑으로만 떨어지고 불은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바꿀 수 없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자유의지가 있다. 뭐 여러분들은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은 굉장히 고귀한 것을 열망하고 또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뭔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을 한 큐에 날려버리는 것이 벤자민 리벳의 실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이제 계속 확대시키고 발전시킨 사람들이 진화 심리학자들이에요. 사회생물학자. 여러분들 이제 하버드대 생물학자인 이제 윌슨이 통섭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인간의 모든 행위의 조건들은 이미 다 진화적으로 코드화되어 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생물학에서 이제 커넥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세포들이 뭉쳐서 일을 하는 그 것들을 지금 지도로 옮기고 있죠. 그래서 그 유전자 지도, 뭐 게놈 지도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커넥텀이라고 여러분들 신경 세포를 전부 다 백업해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일정한 형태의 행위 패턴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 인간은 그런 행위 패턴들을 절대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이런 거 보면 인간이 뭔가 마음을 가지고서 이것저것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모든 주장들이 과학자들, 특별히 이제 물리학자들이나 사회생물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과연 가능한 것인가 이런 논의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그 스티븐 핑커가 쓴 책 중에 하나 빈 서판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게 한 700페이지 정도 돼요. 그 책 한번 읽어보시면 거기에 인간은 마음이라고 하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가 아니면 인간은 이미 DNA라고 하는 생물학적 조건에 의해서 어떤 행위들을 할 수밖에 없는가 이 두 가지 논쟁들이 서로 얽혀서 계속해서 이제 투쟁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인간은 이제 빈 서판 우리가 이제 타블라 라사라고 이야기하는 백지 상태 로크가 이제 인간은 백지 상태다. 그래서 인간은 생물학적인 조건들이 있지만 그 생물학적 조건들은 뭐 인간의 뭐 배설이라든지 생식이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영향을 미치지만 그것을 제외한 다른 문제에 있어서는 인간은 백지 상태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심어지는가, 어떤 교육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형성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인간은 행위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그래서 이제 빈서판 이론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뭐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데카르트의 뭐 영혼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로크가 이야기했던 빈서판 또는 이제 루소가 이야기하는 고상한 야만인 뭐 이런 것들이 인간의 생물학적 조건과 무관하게 인간은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자유의지를 편드는 쪽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일군의 과학자들은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 정말 무식하다. 인간은 이미 DNA가 결정이 되어 있고 그 DNA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인간의 행위는 벗어날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DNA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전형이라고 이야기하고 DNA에서 나오는 인간의 형태를 우리가 표현형이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하고 우리는 여러분들 다 지금 DNA는 똑같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나타나는 뭐 코나 입이나 이런 생물학적인 특징들 다 달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일정 부분 결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벤자민 리벳이 이야기하는 자유의지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 이런 것들은 이미 우리 무의식 속에 코드화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벗어나서 인간들은 아무것도 행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과학적인 설명에 따르면 인간은 과학이 로봇이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미 이제 코드화 되어 있는 거죠. 프로그램화 되어 있어서 인간은 그 유전자 코드에 의해서 어떤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존재가 아닌가라고 이야기하고, 그렇다면 인간하고 로봇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이제 이 논쟁들이 또 지금 이제 인공지능 논쟁과 관련해서 커다랗게 논의가 되고 있죠. 여러분 나중에 이제 뭐 인식론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심리철학 수업에서 이런 내용들을 좀 다루게 될 거예요. 자, 인간하고 로봇하고 이제 뭐가 다른가?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튜링이라고 하는 수학자가 튜링 기계를 통해서 이제 인간도 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의 의식을 모방한 기계도 가능하다. 기계도 사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자, 그게 이제 흉내내기. 그러니까 인간이 하고 있는 모든 사고 패턴들을 흉내만 잘 낼 수 있다라면 그 기계도 사고한다라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앞에서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DNA 또 그 행위 패턴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의 작용자, 뭐 어떤 행동인이라고 이제 이야기한다면 그것과 똑같이 하고 있는 기계가 있다라면 왜 그것을 인간으로 볼 수 없는가? 그것도 이제 인간이 아닌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뭐 이거 사고 실험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뭐 이제 스타트랙 뭐 이런 영화 보면 그 공간 이동하는 게 있어요. 공간 이동할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몸을 분해하는 거야. 자, 원자 수준으로 분해해가지고 그 분해된 여러분의 몸에 설계도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화성에 있다라면 그 화성에 있는 그 설계도를 지구에 쏴요. 지구에 쏘면 지구에서 그 설계도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몸을 그 원자에 따라서 원자의 구조에 따라서 그대로 만들어 놓게 돼요. 자, 그게 이제 공간 이동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원자가 직접 화성에서 지구로 가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의 원자 구조,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몸의 원자 구도를 그대로 본떠서 만들어 놓은 것이 지구에서 여러분들이 만들어지는 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이 두 원자가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자, 같다라고 이야기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건 원자의 구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원자의 배열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원자의 배열체에 따라서 어떤 일정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그것도 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인간하고 로봇하고 어떻게 다른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자, 지금도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인간의 뇌를 백업하고 있어요. 이미 이제 원숭이의 뇌는 다 백업을 했었고, 지금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뇌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용들을 신경세포들의 움직임들을 계속해서 이제 백업을 하고 있는데, 그 지금 스위스의 로잔 공대에서 만들어 가고 있어요. 문제는 시간 문제예요. 그리고 메모리 문제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거의 1000억 개 정도 신경세포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 1000억 개들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무수하게 이제 많이 되겠죠. 그래도 한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을 이제 백업해 놨을 때 이걸 이제 호모데우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인간의 마지막 진화 단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신장이 안 좋으면 신장을 바꾸고 다리가 안 좋으면 다리를 바꾸는 단계로 갔는데, 이제는 이제 인류의 가장 최종적인 진화 목적이 여러분 뇌를 백업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이나 생각, 자, 이런 것을 다 백업하는 건데, 자, 그러면 그 백업되어 있는 게 여러분 CPU에 들어가 있을 때 여러분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다르지 않겠죠. 자, 이 문제가 바로 이 벤자민 리벗의 자유의지가 무너지는 순간 이제 주어지는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과학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의 가장 최종 목적지, 진화의 가장 최종 목적지까지 이미 선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인간 냉동시켜가지고 나중에 뭐 과학이 발달했을 때, 의학이 발달했을 때 그때 이제 다시 해동시켜서 고치려고 하는 그런 시도. 지금 여러분들 몸을 미국에서 지금 그런 회사가 있어요. 유발 하라리가 그런 얘기하는데 지금 미국에서도 여러분 몸 전체를 냉동시키려면 1억 2천만 원, 여러분 뇌만 냉동시키려면 7천만 원 정도예요.
지금 이제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제 그게 이제 그냥 돈 많은 사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까지도 그런 작업들을 이제 손쉽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뭔 차이가 있냐 이거예요. 뭔 차이가 있냐. 내 뇌나 나의 생각들을 백업시켜 놓아서 나의 행동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는 로봇, 그대로 모방하고 있는 컴퓨터하고 나하고 이제 무슨 차이가 있는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과학적으로 따지면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이제 여러분들 철학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과학이 아니라 그거는 내가 아니야. 그 나하고 패턴은 똑같고 나하고 물리적 요소도 똑같고 나하고 같은 행위를 하고 있지만 그건 내가 아니야라고 이야기하려면 그 근거를 대야 돼요. 자, 과학자들은 그 이야기가 틀렸다. 그 이야기는 타당하지 못하다. 너를 백업시킨 CPU에 들어가 있는 패턴하고는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반대 의견을 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철학적 어떤 문제 제기의 출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목숨을 걸어요. 과학자들은 절대 목숨을 걸지 않는데 철학하는 사람들은 되게 욱하는 성격이 강해요. 자, 그래서 뭐 철학하는 사람들끼리 뭐 굉장히 합리적 토론이 잘 될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철학과 교수들 보면 대부분 다 또라이들이 많아. 자, 왜냐하면 목숨을 걸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내 이론, 내가 믿고 있는 나의 어떤 종교적 시스템 이게 전부고 진리고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막 철학과 선생들은 되게 무섭게 막 싸움을 해요. 대부분 다 이제 인문학자들이 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그게 전체가 다 자기 삶이고 그 세계관이 나를 구성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무너지면 막 쌍욕도 해버리고 굉장히 막 뭔가 폭발하는 이런 에너지들이 다른 사람들, 과학자들에 비해서 되게 커다랗게 발동이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지구는 둥글다라고 하는 거 그대로 그냥 포기하죠. 목숨이 더 중요하니까. 자, 근데 브루노는 자, 천동설 지지하면서 화형식을 당해요. 바보겠어요? 자, 똑같은 과학자인데 왜 브루노는 나는 화형을 당하겠다. 나는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은 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고 그래서 모든 만물들이 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과학적이잖아요. 지금 와서도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되게 다 웃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뭐 교회들 다니는 사람들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하나님의 태초를 창조했다. 그거를 믿으세요? 자, 믿는다는 건 내가 바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12년 동안 진화론 교육을 받았어요. 자, 인간은 진화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태초를 창조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거를 과연 믿을 것인가라고 하는 진지한 고민이 드는 이것이 바로 이제 철학의 출발점이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과학적으로는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어요. 지구는 45억 년 전에 만들어졌고 여러분 150억 년 전에 빅뱅이 일어나서 우주가 만들어진 거죠. 그게 이제 과학적 사실이에요.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고 아직까지 그걸 부정할 수 있는 과학적 이론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똑같은 주장이죠. 모든 과학자들은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자유의지가 있어. 자, 모든 과학자들은 로봇하고 나하고는 다르지 않고 동일한데 나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철학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시대적인 흐름 또는 이제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의 정신과 맞서는 이런 어떤 작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목숨을 걸어야 돼요. 이제 철학이 위대한 게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 정말 목숨 내놓고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바보 선언하는 거고 나는 진화를 안 믿고 창조를 믿겠다. 나는 이제 자유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자유의지가 있겠다라고 이제 믿는 이런 어떤 작업들인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왜 필요한가? 이제 뒤에 가서도 나오겠지만 이게 인간의 존엄이라든지 인간의 의미들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인간은 기계가 아니고 인간은 단순하게 숨만 쉬는 그런 어떤 장난감이 아니라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어야 내가 사는 게 값어치가 있는 것이고 내가 만약에 의미가 없다라면 굳이 내가 살아야 되는지 이런 어떤 물음들을 던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의미를 추구하는 그런 어떤 물음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가 바로 어떤 철학의 출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인간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달팽이의 집처럼 인간이 항상 수반하고 있는 또 인간이 항상 가지고 다녀야 될 그런 어떤 특징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주어지느냐라고 이제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의미는 실질적으로 바보 선언일 경우에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철학적 주장들은 대부분 다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과학을 옹호하는 주장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과학을 반대하는 그런 주장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과학 철학에서도 이야기되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과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연 그게 옳은가? 과학자들의 그런 어떤 신념들, 우리가 이제 패러다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들이 과연 정말로 옳은가라고 하는 의문을 던지는 것들이죠. 그런 이제 의문을 던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 말고도 다른 세계가 존재할 수 있고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설명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과학 말고도 어떤 다른 설명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현대 사회가 계속해서 발전하면서 앞에서도 얘기했던 사회생물학이라든지 진화 심리학에서는 인간은 먼지이다. 인간은 진화의 산물이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이런 어떤 자유의지가 없다. 그리고 인간이 가장 중요히 생각하는 도덕이라고 하는 것들도 이 진화의 법칙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오랑우탕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그것은 귀중하지도 않고 가치 있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도 아니다. 단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유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효과적인 것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반대할 것인가. 물론 이제 우리가 도덕이라고 하는 게 유용성의 문제도 있지만,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도덕적인 행위를 했을 때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라스콜니코프가 이야기한 것처럼 저 사람을 정말 죽여야 되고, 그래서 내가 죽였는데 그 죽인 것 때문에 내가 어떤 이상한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죄책감이라든지 뭔가 도덕적 허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는 이런 세계들은 절대로 이 사회생물학이라든지 진화심리학에서는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과학자들이 하는 주장들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런 주장들을 우리가 논박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철학적 출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사회생물학의 가장 태도가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 하버드 대학의 생물학과 교수인 이제 윌슨이 지금 뭐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모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도덕이라고 하는 거, 어떤 삶에 가장 값어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천상의 메시지가 아니다. 성경에 있는 것처럼 또는 공자님 말씀이나 뭐 4대 성인이 이야기하는 그런 굉장히 고귀하고 고양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라 뇌와 문화의 산물이다. 자의적이다, 임의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뇌에서 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두 가지. 하나는 고통을 피하는 거, 두 번째는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쾌락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고통을 축소시키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고, 자, 그런 것들이 우리 문화 속에서 다양하게 형성이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문화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편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자, 우리 뭐 대한민국의 문화하고 일본의 문화도 다르죠. 자, 우리가 뭐 유관순이라든지 윤봉길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는 독립투사라고 부르고 있죠. 일본에 가면 어때요? 일본에 가면 이 사람들은 다 테러리스트예요. 자기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을 저격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자, 똑같은 사람인데 왜 이 사람이 한쪽에서는 선인이고 한쪽에서는 왜 악인이 되는가? 왜?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뭐 아프가니스탄 또는 이제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나타나는데 우리 막 푸틴 막 욕하는데 푸틴은 옹호하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왜?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죠. 여러분이 러시아 국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우크라이나가 원래는 이제 러시아에 속했던 영토예요. 근데 자꾸 미국 애들이 와서 뭐 땅 따먹게 하고 있고 유럽 애들이 와서 자꾸 그걸 뺏어가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들은 러시아 국민이라면 가만히 있겠어요? 푸틴을 이제 지지하겠죠. 자, 우리나라도 지금 대통령 선거 중인데 여러분들이 뭐 A씨를 지지할 수도 있고 B씨를 지지할 수도 있어요. 자, 그게 이제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구분이 되는 건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문화권에 속해 있느냐라는 거죠. 어떤 뉴스나 어떤 책이나 어떤 이제 뭐 유튜브에 나오는 그런 것들을 보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두 사람을 한 번도 만난 적도 없을 거예요. 그 사람이 사는데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어떤 판단을 내야 되는데 그런 어떤 판단들이 뭐 여러분들이 딱 잘 때 뭐 신이 나타나가지고 너는 누굴 찍어라. 뭐 이거는 뭐 어떤 진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독도 문제도 이제 마찬가지고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 땅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일본 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윌슨이 볼 때 이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뇌하고 문화의 물리적인 산물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인간이 생물학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날 수 없다.
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게 아니다. 나는 이거가 아닌 것 같은데 나는 뭔가 더 깊은 의미의 도덕이 있고 뭔가 어떤 신적인 권위를 갖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많은 과학자들은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답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논의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과학과 과학 철학에 대한 이제 논의인데, 자, 이게 되게 이제 아이러니예요. 왜냐하면 과학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과학 철학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기생물이고 뭔가 부수적인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자는 이제 우리가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이제 과학은 항상 기술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여기 앉아서 스마트폰 보거나 뭐 아이패드 작용하는 이거 다 이제 과학 기술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과학이 없다라면 되게 이제 불편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딱 뭐 유럽에 여행 가거나 아니면 이제 뭐 아시아 쪽, 아프리카 쪽 여행 가면 이 컴퓨터를 하나 쓰는데도 너무 힘들어요. 와이파이도 안 잡히고. 뭐 이것들이 불편한 것들이 한둘이 아니죠. 우리는 이제 과학 강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그냥 공기처럼 굉장히 쉽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나라에서는 이게 되게 힘들게 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소중하고 이걸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제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자,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연이 작동하는 원리들을 밝혀주는 것들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응용해가지고 우리가 기술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하고, 이 기술이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돈을 벌어주죠. 그래서 이제 핸드폰, 자동차, 이게 모든 거 다 돈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뭐 미사일부터 우주에 이런 모든 것도 다 돈을 이제 버는 수단들이죠. 그래서 첨단 과학을 갖고 있는 나라들, 미국이나 이제 뭐 유럽 연합 같은 선진국들이 왜 돈을 버는가? 과학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고 거기서 나오는 이제 기술의 혜택을 보는 것들이죠. 자, 그런데 이제 과학 철학은 똑같은 그 과학에 들어가는데, 과학 철학은 과학자들이 볼 때 정말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 철학은 과학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고 과학에 대해서 뭔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스티븐 와인버그는 이제 과학자 철학자 중에 이제 유명한 사람이 이제 포포하고 쿤인데, 이 두 사람이 실제로 과학 철학을 굉장히 부흥시켰던 사람인데 과학의 발전에는 아무것도 기여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세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과학 철학자들은 정말 발의 때만큼도 못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이제 이거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예요. 여러분들 이제 철학하는 사람으로서 이 철학이라고 하는 건 정말 밥 먹고 살기 힘들다, 취직하는데 뭐가 도움이 되냐, 이제 이런 질문들 여러분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철학과 들어갔을 때 그 서울에 있는 이제 고모댁에 가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이제 제가 철학과인지를 모르고 이제 대학 들어갔다 그러니까 무슨 과에 들어갔냐라고 이제 철학과라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말을 안 해. 여러분 이제 그런 경험 많죠. 더 이상 뭐 애하고는 되게 이제 너무 한심하거나 너무 이제 그 세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조금 이제 한 3, 4학년 정도 되면 다른 사람하고 대화가 안 돼요. 여러분들 피해. 그런 거 많이 느낄 거예요. 왜 이제 말이 안 통하고 여러분들 좀 굉장히 이상적인 세계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현실 감각이 없고 구름 위에 날아다니는 것처럼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 만나보면 너무 이제 시시해. 쟤네들은 너무 세속적이고 너무 이제 인생을 의미 없이 살아가고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차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스티븐 호킹 여러분 잘 아시죠? 스티븐 호킹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철학이라고 하는 게 물리학, 현대 물리학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죽었다. 철학의 종말을 선언했죠. 이제 과학자들의 눈에서 철학을 볼 때는 정말 한심한 인간들, 밥 먹고 쓸데없이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 이런 어떤 평가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의 그 아인슈타인 형은 1944년 이제 로버트 손턴에게 동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가치를 갖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단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자, 나는 방법론적으로 이제 과학사하고 과학 철학이 갖고 있는 중요성 또 교육적 가치에 대해서 당신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과학자들은 수천 그루의 나무는 보지만 숲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하는 일들은 그 디테일하게 굉장히 하나하나의 묘목,
하나하나의 가지들이 갖고 있는 특성들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사람이지만 산 전체, 산맥 전체, 고원 전체를 볼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역사적이고 철학적 배경에 대한 지식은 동시대 과학자들을 괴롭히는 편견에서 독립된 마음을 과학자에게 제공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자기들은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어떤 일들과 관련되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무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원자폭탄이죠. 그러니까 노벨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했는데 이게 무기로 쓰일 거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광산에서 돌 깨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 원자핵도 마찬가지예요. 이 원자핵도 원자폭탄을 만들려면 어마어마한 기술적인 그 대안들이 필요했는데 2차 대전, 1차 대전 이거 거치면서 원래는 이제 코펜하겐 학파가 독일하고 덴마크에서 출발한 학문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핵이 붕괴할 때 어마어마한 에너지로 파괴적인 힘을 갖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독일에 있는 학자들이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개발하는 건데 이게 무기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아무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갖고 있는 에너지를 통해서 뭔가 이제 전기라든지 뭐 기반 시설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려고 했지 이게 무기가 되어가지고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떨어져서 사람들 몇십만 명 죽일 거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못했던 거죠. 자, 우리나라는 이제 원자력 발전소도 마찬가지죠. 원자력 발전소 뭐 서울 공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물어보면 절대로 99.9% 절대 원자력 발전소가 뭔가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일본 후쿠시마 터졌고 또 체르노빌도 터졌고 그건 뭐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어떻게 발전할지 이 거시적으로 볼 수 없는 측면들이 바로 이제 과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철학과 과학의 특징, 그러니까 과학하고 철학자의 특징은 뭐냐면 진정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자, 이 사람들이 바로 이제 과학 철학자들 또 철학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과학자는 단순한 기술자 또는 이제 단순 전문가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과학 철학에 대해서 철학적인 마인드를 갖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숲을 보지 못하고 그냥 나무들만 보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진정으로 진리 전체를 바라보지 못하고 단순하게 기술자, 노동자, 그냥 어떤 전문가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생각할 때 과학 철학이 왜 필요하냐? 철학이 왜 필요한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물음과 관련해서 그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색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과학자들이 하고 있는 그 일에서 조금 벗어나서 거리두기를 통해서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작업을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작업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관점, 보지 못했던 그런 관점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모던 타임스에 나오는 것처럼 그냥 과학자들은 그냥 그 태엽이 돌아가는 뭔가 기계가 돌아가는 것 옆에 서서 그것만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는 것처럼 그게 코끼리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거기서 못 벗어나는 것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철학은 과학 철학이나 이제 다른 철학적인 작업들은 전체로서의 측면들, 세계를 전체로서 보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또 전체로서 유기적인 존재로서 보고 그것들이 참여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게 이제 좀 거시적으로 자기 시대뿐만 아니라 또 과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런 작업들이 어떻게 이게 굴러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한 10분간 좀 쉬었다가 다시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강의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